민족화의 아카데미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대주제는 남과 북 서로의 차이를 좁게 볼 수 있을까. 1강에서 이제 정치군사 쪽 남북관계 보고를 강의한 강의였고, 조금 전 두 번째 2강에서 경제 파트 한 번 더 신경제 제도를 전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제 사회문화 쪽입니다. 남과 북 서로의 차이를 좁게 보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분께서 꼭 다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본인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남북한 간의 이제 분단 70년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교류는 교류됐습니다만 이제 남과 북의 어떠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심화되었고 진전되었는지 그런 것들이죠. 특히 어떤 차이들이 어떤 거는 좁혀지고 어떤 거는 좀 더 확대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가 이런 차이를 없애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어왔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하나의 중요한 지향점이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가. 세 번째 이제 현재 정세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시민사회의 그런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략 한 그러한 서너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단 70년 동안의 남북한 간의 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동안에 또 어느 정도 교류협력을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좁혀지고 또 어떤 부분이 좀 확대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혜순 교수님께서 먼저 물건을 터주시는 게 컨닝을 좀 하려고 노트북을 꺼내려고 막 신호를 보냈는데 많이 달라졌고요.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건가요? 색깔이 빨개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예. 경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와 있냐, 이제 같은 민족이냐, 같은 나라냐,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몇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만들어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국기, 국가, 국화, 그리고 비교적 문화적 특성이 늦게 형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표준입니다. 67년도에 문화를 제정을 하거든요. 정확히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어를 표준을 달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언어, 김일성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언어 관련된 문구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언어를 그렇게 분리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다 1년 있다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야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순수한 언어가 남쪽에서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 남존지역에 썩은말, 잡탕말이 있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한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체계를 새로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67년이었었거든요. 2000년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히 아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집단체적 예술공연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던 이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전에도 이제 94년도에 물론 당군 민족이라든가 김일성 민족이라든가 태양 민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2000 보면은 98년 전후로 해서 2002, 3, 4년까지 가장 많이 담론화됐던 것이 아리랑 민족이었었고요. 그 아리랑 공연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리랑 민족의 고난의 아리랑 민족이 이제 강성북 아리랑으로 대비를 장식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 2000년에 대단히 중요한 잡지를 하나 참가를 합니다. 우리는 잡지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지만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하나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한 잡지는 조선여성 하나예요. 예술을 대표하는 잡지는 조선예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직업인들을 위한 잡지는 천리만 하나 딱 나오는 걸로 끝납니다. 대중 잡지는. 근데 민족문화유산의 잡지 2000에 창간을 하면서 민족문화유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주목하는 건 뭐냐면 남과북이 같은 민족인가라는 문제를 논리화시켜 나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를 표준을 제정을 하면서 문화어, 그러니까 표준어와 다른 문화어 체계를 만들어냈던 똑같은 과정을 민족적 논리로 대입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민족은 같은 민족이었고 민족의 역사, 언어, 혈통을 같이 해왔었는데 남쪽 사이가 다문화되고 있고 민족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리랑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2002년에 시작됐던 아리랑 공연이 2013년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쉬긴 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뭐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10여 년 동안에 아리랑 공연에 참가했었던 인원들 한번 출연할 때 약 10만 명이 참여하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충 총수로 합계를 하면 대충 대화보다 한 뭐 100만 명? 거기다 그 정도로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새로운 역사 개념을 새로운 민족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이 순환을 지나고 아리랑 지혜를 모시고 있어서 극복했었고 지켜내봤고 그리고 2015년도 2015년에 이제 그 표준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족정신을 회복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같이 쓰는 이 동경 표준시를 30분 땡겼죠. 그때 제가 예측했다가 이제 틀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국호표기다, 영문표기다라고 봤습니다. K-코리아가 아닌 C-코리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만강 포럼이나 이 포럼에서 나와서 북한 학자들이 여러 번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영문표기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논과 사례들을 충분히 찾아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분리되는 과정 내에서 남과 북은 이미 예전에는 같았으나 지금은 그 국적성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고 그걸 우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북한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뭐 북한이 아시안 올림픽에 참가할 거냐 말 거냐 내지는 언제였었죠? 2015년이었었나요? 평양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역도대회에서 한국이 참여를 했었고 우승을 해서 외국가 올라가고 세계 올라가고 했던 걸 가지고 너무나 민족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사회의 그냥 이론으로서 세원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과 북은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별의 선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을 놓고 이 청년의 삶과 사유 방식을 미국에 있는 20대 동일한 나이에 있는 청년하고 비교해보고 일본에 있는 청년하고 비교해보고 중국 또는 북한에 있는 청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청년하고 가장 많은 유사한 점이 느낄 수 있을까? 난 남북의 청년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남북관계는 정말로 이제는 좀 냉철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상처를 많이 보듬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했었지만 그 못지않게 각자가 걸어왔던 길을 이제 다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통일 문제는 이제는 미래 기획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예. 저는 지금 전영선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그 제시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족 정체성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한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대로 규정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규정된 적이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의 가장 큰 그 확증은 뭐 언어 표준 이런 것들을 정했을지라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말이 통하는 나라가 여전히 그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민족 정체성이 뭐 70년 동안 달라져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긴 했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전혀 이렇게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정체성으로 넘어갔을 때 보면 북한은 엄연히 시작부터가 남북은 이질적인 국가로 출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가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급 구조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고착이 됐었기 때문에 그 계급 갈등이 국가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게 처음 시간입니다만 서로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을까라는 그 화두에 저는 언제 이 남북이 국가 정체성 면에서 같은 적이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이 민족 담론으로 풀어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을 국가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냥 형제 국가 혹은 이웃 국가로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가 새로운 북한을 규정하는 그런 사고의 시작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거의 한마디로 전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오히려 배우려고 온 입장인데요. 아까 북한 쪽 말씀하셔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수강생이 70명 좀 못 되는데 한 60 몇 명 정도한테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채점했는데 그 내용이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10명 좀 7, 8명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사이에 통일이 힘들다. 통일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잘 생각해. 학생들이 무슨 전공이 아니고 이과 쪽도 많고 뭐 공학 쪽도 있고 근데 평균적인 학생 생각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보았을 때 실제 통일되면 이러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통일하면 더 힘들 것 같다. 난 반대다.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못해. 뭐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 가지를 느껴요. 아까 김일환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저렇게 여유 있게 발표를 처음 봤거든요. 지난 다른 때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왜 안 하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저도 이제 사실 꺼내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못 꺼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북한은 국가를 이제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여기까지 올라와서 참 못하는데 확실히 좀 바뀌니까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냥 상대들이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남북관계가 왜 안 풀리냐면요. 기본적인 건 국가보안법이에요. 다시 한 번 꺼내보고 이걸 문제를 치지 않고 간다면 이 잠재적 불신은 우리가 없앨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것 발표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남북관계라는 게 정권 문제냐, 이 정부 들어서만 해야 되고 저 정부 들어서 안 해야 되는 문제냐 이게. 사실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시작됐던 게 대만에서 계엄령 해제하고 나서 시작이 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통일 휴전선을 지금 마주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만나면 이제 벌칙을 맞잖아요. 200만 원. 빨리 내면 20% 삭감해주고. 그거 아니면 국가보안법에서 비밀회합 뭐 이런 걸로 잡혀간 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근본적인 뿌리가 많다. 우리가 통일돼서 하는 방법은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병폐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체력도 하고 달력도 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 안 피우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소를 가지고 있는 한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대한민국이 이 국가보안법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건 제가 딱 하나예요.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남북한의 문제보다 그냥 IOC 회원국의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현실적으로 통일이 힘들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20년, 30년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동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통일에 가까운 환경이 만들어질까는 분명히 짐작을 합니다.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이라든가 고령자들 상봉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물류 소통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곧 통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 시대는 적어도 국가가 강해야죠. 국가의 경계라든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게 작동이 됐겠지만 지금 뭐 중국 가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가면 되잖아요. 교육 투자도 하면 되고 그렇게 규제들이 풀려나가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로서 엮여서 나가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 책임 있는 내주권만큼의 역할들을 하면서 평화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리고 통일에 가까워지는 거죠. 어쩌면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은 통일에 한층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을 상황들이 전개될 거다. 그때까지 가서 국가라는 정체성을 강력하게 우리가 할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대, 30대를 생각하는 건 이런 얘기를 들 때 저는 비교하는 게 안현수 선수 예를 많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를 달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러시아로 갔죠. 옛날 같았으면 주빌로 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노르딕 종목이 약하니까 스웨덴이나 뭐 스위스 선수들 귀화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고 다른 걸 갈 수 있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 정체성이라는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건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건 국가 대 국가에 인정을 해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해묵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끄집어내고 공론화시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북관계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나올 거다. 경협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는 그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할 때 처음에 임금 제한했을 때 300, 400달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달러로 깎은 걸로 알고 있고 협상 과정 내에서 여기는 이익을 내는 이익이 나야 되고 남쪽 교육 그걸 보고 들어와야지 민주경제 축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죠. 근데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소련 비행기 타고 2시간에 가는데 한국 국적기 타면 3시간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영국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논리를 설득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력,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북방 육로에 대한 상상력을 열어주는 거, 구체적인 상상력을 열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냉정하게 우리 사회에서 협력의 문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정말 냉철하게 우리 사회의 독소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 남북한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일 문제까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시간이 있어서 하죠. 자, 기존에 이제 남북한 교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 완성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뭐 통일운동, 시민사회 통일운동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번 묶어서 3분 정도 말씀을 좀 5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거꾸로 갈까요? 네.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통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인권 운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의 그 연합입니다. 제가 이제 침투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시죠.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공의 전초 기지는 거기인 것 같고 거기서 변화가 발생이 돼야 이 남북관계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진지한 그 친한 척을 하면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역시 그 대북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 참사들 만나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었던 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대북간이 상당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그 10년 동안 또 제가 이제 그 있는 동네에서 청년들 한 300명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비전 캠프를 합니다. 통일 비전 캠프를 하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취임 해에. 그래서 10년 동안 쭉 진행을 하는데 과거에 그 교류 협력이 활발했었던 2000년 이후의 시절을 이 그 청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수화되어 있고 제가 이제 남북 협력을 해야지 된다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종북 이런 강사로 지금 저는 나는 그러지 않다 신앙이 굉장히 굳건하고 보수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는데 결국은 이런 관념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떤 그 경험치를 누적해 왔느냐에 따라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체감 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민간 교류의 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어렵게 쌓아놨었던 보수적인 기독교 인사들조차 대북간이 다 변화되고 새롭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다가 정권 차원에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힘없이 무너지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래서 시민사회운동을 했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뭐 해놓으면 뭐래요. 이론 굉장히 많고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뭐 제도주의 굉장히 공부하느라 머리 아팠는데 있으면 뭐랍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제가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12년도 못했었는데 이번 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제가 또 있는 동네에서 유통되는 그 워딩이 있는데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적과통일 된다. 6.15 이항이 이 남북 통일 방안 얘기하셨습니다만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북연합, 국가연합이 같은 거로 이제 보면서 그 선에서 통일 논의를 발전시킬 거 가자 한 거였었는데 그 앞에만 딱 따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였으므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잇는 문재인이 되면 적과통일 된다. 그 워딩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워딩이고 신년희 구청장도 그 그룹의 대표 선수로 활약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역추적을 해보니까 국정원의 그 지원을 받는 각 곳의 활동가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활동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런 현실을 막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정권 교체하면서 통일 논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러려고 박사학위 썼나 자괴감 느끼면서 그 시민의 눈 문성규 씨 하시는 그 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정선거 막자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제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금방 될 줄 알았었던 남북관계 개선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또 내가 이러려고 공방선거 했나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지난 그 10년 이전의 세월을 복귀해보면 뭐 북미 꼬미니케랑 또 저는 남북기본 합의서가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만 될 수 있으면 이미 노프라블럼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복귀해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안에서 문재인이 돼도 적과통일 안 된다. 통일에 적과통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흡수통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연합 혹은 유럽연합 같은 새로운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 방안도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남북 간의 교류 관계가 적었던 지금 9년 사이에 적어도 학생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정서는 저는 현북 이렇게 말하는 좀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하면 지겹다. 그러니까 반북이 북한에 반대한다. 20대의 정서는 적화통일을 두려운다 이런 것보다는 쟤들은 찌질하다, 지겹다, 꼴보기 싫다, 좀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 좀 1세대에 퍼져 있는 반공 정서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는 지난 한 8년 9년 사이에 9년 10년 사이에 대북 교류가
거의 젊은 중장들다시피 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활동가로 가는 게 아니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통일 디자인 연구소라는 걸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내던 컨셉은 통일은 디자인이다.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 빅 디자인, 정치 체제의 디자인도 있지만 생활 디자인, 생활 통합에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직업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제가 통일 디자이너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만든 건 통일 문화 번역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남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뭘 하면 이렇게 우리식이다 번역하는데 이게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게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학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화 인력이라는 학문이 그 선진국들 그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선진 국가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이상한 걸 하고 있으니까 학자들 보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해먹고 사는지를. 그 문화인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의 삶의 모습들이 서양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거 철저하게 서양의 시각으로 번역된 거였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시아 되게 이상하다. 쇼킹 아시아 뭐 이런 거 나왔죠. 한국에 갔더니까 무슨 시험을 보는데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있고 아침 5시부터 나가고 밤까지 공부시키고 있고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번역이 왔던 거죠. 근데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문화 번역에 저한 재정의들이 초면에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번역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게 지극히 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생각과 반성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번역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남북 사이 문화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이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시각이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저도 이상하네. 쟤도 왜 저러지? 이 관점은 우리가 이해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들이고 그걸 어설프지만은 해석하고 번역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번역 작업이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거. 북한 문화 속의 젠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지금 내가 이번에 이제 교정 보고 있는 게 북한에서 체육인으로 산다는 거. 몰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탈북 청년한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이건 문제 설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쓰는 친구가 다른 거죠. 우리는 좋은 관계, 그냥 편안한 관계를 친구라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친구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탈북 대학생이 저한테 붙들고 얘기하는 얘기, 선생님 여기 한국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밥 먹어도 친구라 그러네요. 그랬더라고요. 뭐라 그래? 적어도 친구라 그러면 내 모든 걸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해줄 수 있는 관계인 거죠. 다른 거에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뭐 영어 재능 기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얘네들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 통일 과정 어떻게 될 것이냐, 유엔이고 공동관리, 그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유엔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유지 이 컨셉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걸 똑같은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거고. 도대체 남과 북은 뭐가 다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하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개념과 인식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서툴지만 이런 번역 작업들을 계속 해내고 그 수정되어진 훌륭한 번역본이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통일 문제 관심을 가지려면 최저임금 얼마 정도 돼야 될까? 10,000원 정도 되면 저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형인 거죠. 일종의 요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래 그 인권과 인권들에서 나온 체계에 비교하자면 좀비로 비유했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가 똑같은 거죠. 우리 생존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사회를 차분하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다양성이 진전되는 내 통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별도의 부분으로 통일 논의되는 거는 결국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숨들이 다 주무시는
통일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끔 그런 글들도 쓰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하고 밖에 가서 주로 이제 경제 통합 이야기를 이제 약간 한반도 신경제시대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이제 아주 꼬맹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솔직히 어른들이 이제 좀 과장시킨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가능성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치르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울 수준, 특히 이제 급진적인 통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시간을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는지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우리 저 박사님도 말씀 주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되게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꽤 많이 잘 쪼개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대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건배를 서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외치는데 서로 각자 머릿속에 그린 통일들은 거의 뭐 4분 오리얼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아까 우리 남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페이퍼부터 쓰라 그러면은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같은 데를 할 겁니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메라 들이대면서 너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하면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주소의 부분들이죠. 밖에 나가서는 통일은 안 됩니다. 내지는 하기 싫어요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되게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나오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젊은 세대들 같은 게 저희 아이들 세대 같은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 이야기도 나오는 것들이 어제도 월요일 날 이제 그때 우리 일강 시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토론회 있었고 오늘은 이제 점심 때 저희 학교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분야의 뭐 전반적인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70% 왔다 갔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정책 평가들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꼬레비가 우리 계속 두 개가 같이 걸리는데 통일 분야하고 통일부하고 여성가족부 두 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 뭐하냐,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뭐 특히 그 인도적 지원 그 몇백만 달러 있고 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항의가 없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국가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정말 이렇게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통일이 그 국가 차원의 통합이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지 사실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 속에서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말을 솔직히 공개적으로 하면은 또 이제 뭐 댓글에 이것저것 이제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뭐냐는 그런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제 아마 노무현 정부 마지막 막바지였나요? 국보법 한번 개정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을 했죠. 근데 이 정부는 아직 그 이야기까지 못 꺼내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다른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같이 이제 북한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학생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지 저희는 하시라도 국가법 위반으로 새걸 한번 찰 준비가 다 되는 사람. 그냥 제 연구실 뒤지면 됩니다. 제 연구실 뒤지면 국가법으로 다 걸립니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연구를 위해서 북한의 원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등록들 이제 등록을 하다가 이제 빠뜨리거나 뭐 된 부분들이 있죠. 뭐 저희 학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학교 다 못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거 당장은 뭐 제가 쓰고는 잘했죠. 그렇죠? 그런 저분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같은 부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월요일 날 1강 시간에도 송영훈 박사가 그런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 통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교류협력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전에도 꽤 있었는데 이게 뭐 다른 변수에 묻히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글쎄요 목표는 한 제가 지금 정년퇴임까지 11년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친구들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들이 바뀌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 정도, 특히 그 세대들이 되면 자기네들 목소리를 좀 더 주장할 수 있고,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세대 참 이게 잘 이게 안 받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만큼 세상에 격변한 부분들이고 또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 그런 민주국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되지 않을까. 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 거 있습니까? 아까 우리 소통 이야기하는 거는 농사반스 이야기했는데 제 학생분들 중에 이제 사실은 그 기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지난주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언론 내지는 뭐 소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는 순간에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이제 외근할 때 말고 이제 앉아 있을 때 기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조용하답니다. 신문사 안이 조용하대요. 쉬는 시간에 뭐 하느냐?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기자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개인적으로 다투고 회사하고도 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차피 이런저런 이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카톡으로 주고받는다. 근데 이게 카톡에 자기가 그 필요한 대상은 초대를 하면 되지만은 안 하잖아요. 특히 부장급 데스크들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 데스크들은 특히 뭐 저희들 거의 저희 또래나 약간 그 밑에인데 그 밑에 애들이 무슨 생각인지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옛날 생각하고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그 일반 기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그 했다가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부장 완전히 조지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단면 부분들이죠. 꼭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되게 재밌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어쨌든 자기 개인이 이제 그 밖에서 되게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 사실 솔직히 기계 문명이 SNS가 발달되면 우리 정준 교수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옛날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SNS 속에서 저는 사람 중에 거의 포박되는 그러니까 갇혀가는 감옥이 SNS의 감옥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조건들을 형성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크게 봐서 과도기가 꽤 오래 갑니다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또 전혀 아닌 세대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세대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이 통일에 대해서 내지는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항상 지키는 걸 의식을 해서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혐복 현상을 가져오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 같은 것들이 또 우리 사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재생산하는 그 구조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보수권에서 많이 발달되고 지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구조는 그렇게 안 바뀌는 걸 보니까 참 묘한 느낌들입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뭐 하나의 조건으로서 점점 시간이 누적된다 그러면 또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 국가와 국적의 부분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에너지들이 좀 더 누적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뭐 시간이 뭐 항상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구선에서 좀 경고를 해주시고 자 4강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하고 그리고 최원규 대표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